예, 오늘 대선 후보들은 캐스팅보트 충청과 서울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한편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1차 시한을 넘겼는데요. 오늘의 시간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첫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기자 간담회 영상을 연결을 해서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 좀 관심 있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평론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 첫 기자회견이거든요. 예. 지금 대선 투표일 9일 앞으로 남겨두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이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쐐기를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오늘 또 김문수 후보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도 이제 대선 투표일이 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격전을 벌이겠다라는 역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을 크게 보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의 의미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역시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란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 국민들, 주권자들이 확실하게 내란 세력들을 심판해서 더 이상 다시는 이 땅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위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다. 지금 난파선 같은 그런 국가다. 따라서 자신이 적임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바로 민생경제 회복 처방을 내놓겠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있었고요. 역시 이제 지금의 이런 비상계엄, 내란 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대결 정치, 증오 정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상당히 견제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통제권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얘기했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도 역시 국민들에게 충직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역시 청렴한 그런 부분, 능력, 그러면서 이제 성별, 지역별, 계층별의 탕평 인사를 약속을 했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본인이 세 표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다 투표를 꼭 사전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에게 표를 찍어달라라는 이제 호소의 말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일단 최근에 있었던 약간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뭐 내란 옹호 세력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이야기 좀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그 언사로 봐서는 최근의 그 여론 추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우려가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어떤 후보든 여든 야든 그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공약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취임 전후로 하는 발언.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미래가 밝다. 그것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론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대체로 모든 후보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구체적 강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비록 그 많지 않았지만 두 차례의 대선 토론을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비상경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은요, 5년 임기가 주어질 동안 실용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난해한 어떤 역사의 정통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늘 정치적인 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 중에는 국가 재정의 마중물 투입을 위해서 단기적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소상공인 골목 상권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AI라든지 또는 상당히 그 빅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 혁파, 규제 혁신인데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어떤 후보이든 인수위 없이 들어가는데 그 준비에 대해서 좋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조금 회의적으로 보자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헌과 관련해서 연임과 중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왜곡하고 조작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자신의 말에 그 빌미를 자꾸 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 연임은 한 번만 연임한다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결론으로 얘기하잖아요. 진작에 그 얘기를 하면 앞에 왜곡, 조작 이런 용어 사용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치 지도자가 될 인물들의 말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들, 특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든지 매우 우려를 가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공포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헌을 얘기해요, 모든 후보들이. 그러면서 연임제, 중임제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내각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거 굉장히 좋죠. 임명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를 경우에 총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국정통할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강론이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란 종식해야죠. 이번 조기 대선의 단초는 정말 언어 도단의 그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수결의 원리이지만 다수의 독재와 독주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의 와중에 소위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모든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 그런 총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대법관을 늘린다. 그다음에 그 재판 정지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대법원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이 오히려 그 당내의 중책을 맡은 사람의 입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까 그 얘기 중에 견제와 균형 나오잖아요. 삼권 분립.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 무력에 의해서 국민 앞에 총칼을 드는 거는 가장 나쁜 일이지만은 마치 또 법치의 틀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수의 독주로서 계속해서 뭔가 연성적인 내란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인의 우려, 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그 우려가 있다라는 것. 전 세계적인 우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우려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그걸 우려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자 간담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앞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 당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당내 선거 및 공천,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앞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등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당원에 명시하겠다며 당원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번 기자간담회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소위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독선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그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당을 개혁하고 또 그것을 대선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는 당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국민의힘의 중견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진작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 조기 대선도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라는 거는 늦었지만 그나마도 저것이 그 소위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을 견인하는 하나의 변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이번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후보의 육성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당정 관계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천,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공천 그리고 당무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친윤을 통해서 당을 사당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할 때 당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당이 사당화되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명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한 것이다, 맞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선거 전략적으로도 보면 중도 표심을 잡지 않고 강성 아스팔트 보수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시지는 중도 표심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여기에 걸맞는 행보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한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하는,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도 본인이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특히 중도에 있는 그런 유권자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의 이런 메시지의 진정성을 믿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없는 예. 하나의 선거 전략을 위한 그런 메시지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배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본인도 사전투표 하겠다, 예. 사전투표 하라라는 네. 얘기는 지금까지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에 대한 본인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앙선대위가 선관위가 네, 예. 상당히 그동안에 관리 부실을 많이 노정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소쿠리 투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거 자체를 부정선거라고 했던
정치 일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그 지지 세력 중에 있었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보로서 그 부분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흘에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또 당무 개입,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9일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민주당 소속의 배 교수도 저런 말씀 하시는데 윤 전 대통령하고 한번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작업을 좀 하시라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보다 좀 확실한 어떤 선긋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오늘 두 사람 다 캐스팅 보트인 충청 지역을 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진과 아산, 천안시를 찾고요. 김문수 후보는 충북 옥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을 했죠.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선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배 교수님. 일단 충청 표심은요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 대선을 보면은 충청 지역에서 이긴 분이 거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고 이명박, 뭐 박근혜 또 그리고 문재인,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충청 지역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0.7% 포인트 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동시에 지금 뭐 김문수 후보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 다 공략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도층 표심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중도층의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도층에서 일반 국민들보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흘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이곳을 이제 공략을 해서 내란 세력 심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질 거예요. 반면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고 유경수 여사의 뭐 고향인 옥천 이 생가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충청 표심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는 행보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지만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이제 충청을 향해서 구애를 하는 오늘 일정인데 글쎄요, 좀 충청의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지역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충청은 아직도 애매합니다. 그게 충청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충청 지역이 쥐고 있다라고 그동안의 그 추세로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한덕수 후보와의 후보 교체 해프닝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상당히 지지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일단 집토끼 표현은 뭐하지만 적극 지지층 아직까지 투표장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견인한다라는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유교사 생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같은 보수 계열인 이준석 후보와의 경쟁. 지금 두 사람의 표를 거의 합치면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거의 앞서는 듯한 그런 그 결과도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은 확실하게 국민의 힘으로라는 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중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행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는
다른 어떤 이유,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든지 탄핵 남발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헌법재판소도 문제 제기를 하고 경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선을 긋는다면은 아직까지도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은 중도의 상당수도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중도층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여론조사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누구는 60%까지 될 것이다, 누구는 55%를 예측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40대도 나오고 50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사력을 다해서 자기 지지층을 견인하고 중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한편 이준석 후보는 또 이제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수도권 2030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단일화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단일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끝까지 단일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합친 표는 지금 양자의 단순 산술 합산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앞선 발언을 통해 들어봤을 땐 이준석 후보는 이제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10%대로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완주에 대한 명분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정치적인 미래가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 표현으로 창창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10% 이상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15%까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입지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데다가 단일화의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전 정권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딱 단절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를 하는데 그 자체가 큰 장벽이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한국갤럽이라든지 20일, 23일 리얼미터를 보면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의 합이 이재명보다 지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1%긴 하지만 지금 0.7%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 9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몇 달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그런 9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면서 일단 뭐 단일화의 어떤 데드라인 이야기를 할 때 1차 시한은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명분을 쫓는다면은 당연히 단일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는 뭐 거의 철석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란 세력과의 단일화는 없다. 100%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없다.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이라면 이런 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없다. 다만 실리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단일화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본인이 뭐 총리라든지 뭐 장관도 입각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또는 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선택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권을 가져오는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런 국민의힘 내지는 뭐 범보수 세력의 또 중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권 거래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인 그런 정치인이라면은 180도로 자신의 말을 뒤집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이제 1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완주를 할 경우에 10% 넘으면은 선거 자금의 50%를 보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완주함으로 인해서 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은 보수가 새롭게 재편이 돼야 되니까 본인이 중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남은 단일화 방법은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법보다는 뭐 단판에 의한 그런 단일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김문수 후보에게 포기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젊은 이준석이라는 그런 정치인의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화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데 왜 그러면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인 단일화로 압박을 하고 있는가? 일종의 선거 전략이죠. 단일화를 계속해서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또 그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준석 후보를 내란 세력과의 같은 그런 뿌리다라는 프레임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2030의 젊은 층 또는 뭐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